골드러시 시대 이야기 아세요? 그때 금을 직접 캐러 간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한테 가장 튼튼한 청바지랑 곡괭이를 팔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개발이라는 정말 성공 확률 낮은 금광에서 가장 비싸고 아무나 만들 수 없는 명품 곡괭이를 파는 회사. 이 회사를 통해 어떻게 안정적인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모든 컨텐츠가 그렇지만 오늘 분석은 교육과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특정 종목을 사시라, 파시라 그런 추천이 절대 아니라는 점 분명히 하고 싶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분석은 2026년 1월 자료 기준입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저희의 진짜 목표는요. 매드페이스라는 회사 하나를 그냥 뜯어보는 걸 넘어서요. 여러분이 직접 이런 퀄리티 성장주를 스스로 찾아내고 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시각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명품 곡괭이의 정체 한번 파헤쳐보죠. 자료를 보니까 매드페이스는 CRO, 임상시험 수탁기관이라고 부르던데요. 단어부터가 좀 어렵네요.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 모델인가요? 네. 쉽게 말해서 신약 개발의 전문 외주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전문 외주업체요? 네. 보통 신약 하나가 세상에 나오려면 평균 10년이 넘게 걸리고 비용은 조 단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 과정의 거의 90%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바이오 벤처들이 아주 혁신적인 기술은 있는데 이걸 직접 시험할 인프라나 노하우가 없는 거죠.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수천 명 환자를 모집하고 나라마다 다른 복잡한 규제도 뚫어야 하고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있다면 CRO는 가장 까다로운 파트, 지휘부터 연주자 섭외, 공연장 대관까지 전부 다 도맡아 해주는 총괄 프로듀서 같은 역할이군요. 와, 정확한 비유십니다. 임상시험 설계부터 실행, 데이터 분석, 그리고 최종 승인 신청까지 말 그대로 A부터 Z까지 전부 대행해주는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이미 아이큐비아 같은 아주 거대한 공룡 기업들이 있지 않나요? 자료에서는 매드페이스가 이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간다고 엄청 강조하던데 그 핵심적인 차이가 뭔가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첫 번째 차이는 누구를 고객으로 삼는가예요. 고객이요? 네, 아이큐비아 같은 거대 기업들은 주로 화이자나 머크처럼 자체 임상팀이 이미 있는 거대 제약사, 빅파마를 상대해요. 빅파마들은 CRO한테 그냥 단순 반복 업무, 예를 들면 데이터 입력 같은 것만 딱 떼어주는 저마진의 부분 하청을 선호하거든요. 잠깐만요.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보통은 크고 안정적인 대기업 고객을 잡으려고 하지 않나요? 왜 매드페이스는 그 길을 안 간 거죠? 오히려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들을 상대한다니 이게 사업적으로 말이 되나요? 바로 그 역발상이 매드페이스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매드페이스는 자체 인프라가 거의 없는 중소형 바이오텍, SMID라고 하죠. 여기에만 집중해요. 이 작은 회사들한테 임상시험은 그냥 프로젝트 하나가 아니에요. 회사의 생존이 걸린 전부거든요. 그러니 싸고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력적 파트너가 절실한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절박함, 그 무게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빅파마한테는 수많은 프로젝트 중 하나지만 작은 바이오텍에게는 단 하나뿐인 희망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드페이스는 모든 걸 책임지는 고마진의 풀 서비스, FSO 모델만을 제공하는 겁니다. 단순 하청업체랑 전력적 파트너, 이건 가격 결정력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고객 전력부터가 정말 남다르네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성장 방식에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던데요. 다른 회사들은 계속 M&A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리는데 매드페이스는 30년 동안 M&A를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이건 좀 고집스러워 보일 정도인데요? 바로 그 고집이 두 번째 차별점이자 아주 강력한 해자가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M&A를 하면 당장 매출 규모는 커져 보이죠. 하지만 서로 다른 회사의 전산 시스템, 완전히 다른 기업 문화,
제각각인 업무 절차를 하나로 합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통합 비용이랑 조직 비효율이 발생하고 빚도 늘어나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하지만 M&A를 안 한다는 건 경쟁사가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를 인수해서 단번에 앞서 나갈 때 좀 뒤처질 위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보수적인 전략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매드파이스는 유기적 성장, 그러니까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만 성장하는 길을 택했어요. 그 결과 지난 30년간 클린트락이라는 단일화된 시스템, 단일한 기업 문화와 운영 절차를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냥 다른 회사들보다 일을 훨씬 더 잘하고 빠르고 싸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압도적인 효율성이죠. 알겠습니다. 작은 고객에게 올인하고 M&A 없이 스스로 성장하는 전략. 이론적으로는 정말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숫자로 증명이 되나요? 재무제표를 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이 두 가지 차별 전략이 어떤 숫자를 만들어냈는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업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이비타 마진율을 보면요. 경쟁사들이 한 18에서 20% 수준이거든요. 네. 매드페이스는 혼자 22.5%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어떤 경쟁사도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 모트의 증거입니다. 22.5%라. 동종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군요. 자, 그럼 2025년 3분기 실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와, 이 숫자 보세요. 매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3.7%네요. 경쟁사들이 한 자릿수 성장에 머물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거의 서너 배에 달하는 속도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중소형 바이오텍 집중 전략의 힘입니다. 빅파마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지만 혁신 기술을 가진 작은 바이오텍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 성장 과실을 매드페이스가 고스란히 다 흡수하고 있는 거죠. 순이익률도 한 17% 수준으로 경쟁사들을 압도하고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표가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투자 자본 이익률, ROIC 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PER이나 PBR은 아셔도 ROIC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ROIC는 수익성의 끝판왕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에 투입한 총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순이익을 내는지를 보여주거든요. 100원을 투자해서 10원을 벌면 ROIC가 10%인 거죠. 이게 높을수록 주주의 돈을 정말 잘 불려주는, 일 잘하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매드페이스의 ROIC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계산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37%에서 최대 66%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66%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는 초우량 기업들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꼽히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의 ROIC가 보통 40에서 60%대에서 움직여요. 와, 바이오 산업 평균은 한 자릿수이거나 심지어 마이너스인 경우가 허다한데 매드페이스가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자본 효율성을 보여준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M&A로 장부에 비싼 영업권만 잔뜩 쌓아둔 경쟁사들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심지어 이 회사는 빚도 거의 없다고요? 사실상 무차입 경영, 넷캐시 파지티브 상태라고요. 맞습니다. 빚보다 현금이 더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벌어들인 현금으로 뭘 할까요?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2025년 3분기까지 9개월 동안 무려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자사주 매입에 썼습니다. 아,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돈으로 시장에 풀린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거군요. 이게 주주들한테는 왜 좋은 건가요? 배당처럼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요.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가장 똑똑하고 모범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실적과 현재 재무 상태는 정말 빈틈이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요. 이 회사의 미래 성장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여기서 테크바이오와 AI라는 거대한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네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다음 AI 혁명은 생물학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네, 요즘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AI를 이용해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속도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AI가 신약 후보를 찾아낼 수는 있어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아, 규제기관은 여전히 실제 사람에게서 얻은 엄격한 데이터를 요구하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매드페이스가 필요해지는군요. 이 테크바이오 기업들은 IT 기술은 뛰어나지만 이 복잡하고 규제가 빡빡한 임상시험을 직접 운영할 능력은 없을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간극을 매드페이스가 파고드는 겁니다. 이들 테크바이오 기업들의 언어, 그러니까 데이터와 과학을 깊이 이해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갖지 못한 임상시험 인프라와 규제 대응 노하우를 완벽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파트너, 매드페이스가 바로 그 최적의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AI 신약 개발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수록 그 파도를 타려는 모든 서퍼들한테 서핑보드를 팔고 있는 매드페이스는 더 바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금광으로 몰려드는 모든 사람에게 곡괭이를 파는 전략이죠. 심지어 매드페이스는 고객의 AI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체 기술 플랫폼도 아주 강력합니다. 클린트랙이라는 독점 플랫폼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그럼 그 클린트랙이라는 게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는 회계 프로그램 같은 관리 툴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훨씬 더 적극적이죠. 이건 마치 회사의 모든 두뇌와 신경망이 연결된 하나의 운영체제, OS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임상시험에 적합한 특정 유전자를 가진 환자를 전 세계에서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고요. 와, 자체 이미징 랩에서는 AI가 암세포가 담긴 CT 사진 수천 장을 정밀 분석해서 약의 효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해 줍니다. 심지어 임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실수를 미리 감지해서 수십억 연구비 낭비를 막아주기도 하죠. 듣다 보니까 이건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회사 서비스로 갈아타는 게 거의 불가능하겠는데요. 마치 애플 생태계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것처럼요. 바로 그게 락인 효과입니다. 이 통합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가 쌓이고 익숙해지면 다른 CRO로 옮기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과 리스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매드페이스의 또 다른 강력한 해자입니다. 자, 그럼 종합해보죠. 독보적인 사업 모델, 완벽에 가까운 재무 상태, AI라는 미래 성장 동력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데 저도 자료를 보면서 주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가격입니다. 너무 비싸요. 네, 좋은 기업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약 40배에서 43배에 달합니다. 경쟁사들이 18배에서 20배 수준인 걸 감안하면 시장에서 2배가 넘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죠. PER 40배? 솔직히 이 숫자만 보면 많은 가치 투자자분들은 그냥 청을 닫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제 값에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높은 가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퀄리티 프리미엄이라는 개념과 함께 PER을 기업의 성장률로 나눠보는 주가 수익 성장 비율, PEG라는 지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PER이 40배라도 이익이 매년 40%씩 성장한다면 PEG는 1이 되죠. 반면 PER이 20배로 싸 보여도 성장률이 10%에 그친다면 PEG는 2가 됩니다. 오히려 성장주 관점에서는 전자가 더 매력적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비싼 가격표에 겁먹지 말고 그 가격이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합리적인 수준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군요. 매드페이스의 경우는 어떤가요? 매드페이스는 연 20%에 가까운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니 이걸 감안한 PEG 비율은 약 2.0에서 2.2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이건 저성장하는 경쟁사들보다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죠. 시장이 이 회사의 압도적인 수익성, 성장성, 그리고 무차입 경영에 대해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싼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물론 완벽한 회사는 없으니까 리스크 요인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죠? 물론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바이오 펀딩 사이클입니다. 매드페이스의 고객인 작은 바이오텍들은 외부 투자금의 생존을 의존하잖아요. 고금리 시기처럼 돈줄이 마르면 임상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죠. 실제로 2024년에 그런 현상이 일부 나타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자료에 흥미로운 반대 근거도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2025년 하반기부터 자금 시장이 다시 풀리기 시작하면서 매드페이스의 신규 수주, 백으로그라고 하죠. 이게 전년 대비 무려 48%나 급증했다고요.
이건 앞으로 1, 2년치 일감이 이미 쌓였다는 뜻이니까 2026년 실적에 대한 강력한 청신호로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이클의 저점을 지나 다시 상승 국면에 접불어들었다는 해석이 많죠. 두 번째 리스크는 인재 확보 경쟁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 자산은 결국 건물이나 기계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의사, 박사급 인력이거든요. 이들의 인건비가 계속 오르거나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유출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스크는 높은 기대치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주가에 이미 완벽함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조금이라도 밑돌 경우 주가 변동성이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까지 꼼꼼히 따져보니까 이 회사에 대한 그림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구려지는 것 같네요. 오늘 우리는 매드페이스라는 하나의 창을 통해 퀄리티 투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독보적인 사업 모델로 강력한 해자를 구축하고 그 결과가 압도적인 재무 건전성으로 나타나며 여기에 AI 바이오라는 미래성장 동력까지 갖춘 기업의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던져야 할 질문은 이 주식이 내일 당장 오를까? 이게 아니라 이 기업은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혹은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 이게 되어야 한다는 것. 매드페이스는 적어도 중소형 바이오텍들에게는 점점 더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의 위대한 스승인 필립 피셔가 이런 말을 남겼죠. 진정으로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식을 팔아야 할 최적의 시점은 거의 오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바로 그런 기업을 어떻게 알아보는가에 대한 힌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에게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을 알아보는 하나의 기준점, 하나의 렌즈를 제공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공포가 모두를 지배할 때 오히려 이런 명품 기업들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지혜가 어쩌면 우리를 경제적 자유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